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독한 악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우연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이성 친구나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자매는 그 사실을 너무 뼈저린 경험으로 알게 되었죠.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평범한 20대를 보내던 여동생이 망가진 건 대학 때 만난 전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처음 여동생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안 것은 여동생이 4학년이 되던 해였죠. 저는 그때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공유했던 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학이었어요. 한 번쯤은 다른 나라에서 공부해보고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나누어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계획대로 일찍이 유학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그때쯤 여동생도 유학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을 들어보니 유학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더라고요. 유학 생활이 여동생의 오랜 꿈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예요. 수정아, 너 영국 안 가? 지금쯤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나 유학은 잠깐 보류하려고. 왜? 졸업하자마자 가야지. 요즘엔 그것도 늦다고 하던데. 더 늦어지면 부모님도 부담일 거고. 그냥 생각이 좀 바뀌었어. 가끔 여행이나 가면 되지. 거기까지 가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자신도 없고. 졸업작품 준비만으로도 힘에 부쳐서 유학 준비까지는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너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그걸 안 간다고? 정말 제대로 생각해 본 거 맞아? 응, 언니.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야. 진짜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낫지. 부모님 지원이 힘들어져도 내가 벌어서 가면 되니까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언니. 다른 사람들은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동생을 잘 알고 있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간에선 유학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이란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동생은 예술대학을 진학했기에 졸업학기인 마지막이 정말 바빠요. 저는 그쪽 방면을 잘 모르다 보니 눈코 뜰 새가 없이 졸업작품 만드는 것만으로도 바쁘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 늦게까지 학교 작업실에 있다고 하기에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의 내면에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어요. 어느 날 여동생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죠. 수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어? 엄마, 무슨 일이야? 무섭게 목소리가 왜 그래? 수정이 지금 응급수술에 들어갔어. 응급수술? 무슨 응급수술? 갑자기 왜? 사고 났어? 그게... 엄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천만다행으로 그 전에 발견되어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제게 연락했고 엄마는 자신에게 말하듯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고 했죠. 있을 수 없는 꿈속을 걷는 것처럼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동생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도 뭐 하나 여동생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동생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수혈을 받고서야 간신히 눈을 뜨게 됐다더라고요. 그 일로 저는 급히 귀국해 여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말도 못하게 수척해진 모습에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수정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 대체 왜? 언니, 미안. 대체 왜? 네가 왜? 저는 대체 왜 그랬는지 그 말밖에 하지 못했고 여동생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죠. 그렇게 함께 여동생과 지내면서 알게 된 진실에 저희 가족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동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잦은 폭행과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학을 포기한 것도 다 그 전 남자친구가 못 가게 해서 안 간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주저앉아 오열하셨고 아빠는 밖에서 줄담배를 피우셨죠. 저도 속상하기도 했지만 여동생에게 화도 나더라고요. 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남자애를 만나? 처음부터 너한테 손을 댔으면 끝냈어야지.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와? 너 진짜 정신 나갔구나. 어떻게 남자 때문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미안해. 미안하단 소리 좀 그만해. 내가 너한테 사과하래?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로 그런 짓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보라고. 미안해, 언니.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물론 생각 같아선 그 정신 나간 놈을 찾아가 흠씬 두들겨 패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여동생의 정신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놈은 생각보다 정말 교묘하게 여동생의 정신을 조작하여 나약하게 만들었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긴 여동생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너무 두려워했어요. 결국 졸업 마지막 학기를 다니지 못하고 휴학했고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아주 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여동생이 그 지경이니 저라도 어떻게든 유학 생활을 끝마치라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호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여동생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둥형 외톨이처럼 방 안에서만 지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연락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실상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었죠. 심리 검사를 할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게 나와 부모님은 여동생과 함께 자야 했대요. 엄마는 여동생과 손목을 묶고 자고 아빠는 발목을 묶고 잤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비교적 편안한 유학생활 할 때 부모님께서는 2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엄마, 이제 수정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차차 나아질 수 있도록 힘써볼게. 나는 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얘랑 마트 한 번만 나갈 수 있어도 소원이 없겠어. 수정이 얘 대형마트 가서 쇼핑하는 거 얼마나 좋아했니? 근데 애가 그걸 못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돌아와 한국 회사에 취직해 제가 여동생과 한 방을 쓰며 재활을 도왔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애라 맛있는 것을 사다 먹이고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고작이었지만요. 그 와중에 저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2년간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상하고 취향도 맞은 남자를 결혼 정년기에 만나 프로포즈까지 받았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결혼에 걸림돌이 있다면 딱 하나, 여동생이었죠. 결혼? 절대 안 돼! 수정아, 재환이 좋은 사람이야. 언니가 너한테 말은 못했는데 2년 동안 만나면서 언니 속속 있는 일 한 번도 없었어. 남자들은 다 똑같아. 결국 본성 숨기고 있다가 뒤에서 뒤통수 치는 종족이라고. 내가 뭘 했어? 남자 만나지 말랬잖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남자를 만나? 수정아, 네 마음은 이해해. 네가 언니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아. 근데 걱정하지 마. 언니 진짜 잘 살 거야. 언니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야. 언니, 내가 잘 알아.
남자들? 달도 별도 다 따줄 것처럼 굴다가 수 틀리면 끝나는 거라고. 언니, 제발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언니 죽어. 언니 없으면 나 못 살아, 정말로. 여동생은 제 결혼 소식에 화도 냈다가 빌어도 보고 별짓을 다해 결혼을 막으려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두 팔 벌려 환영한데도 아픈 여동생을 부모님께 맡기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처음보다야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눌러 쓰고 가벼운 외출에 가는 것도 가능해질 만큼이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외출할 때 남자만 가까이 와도 흠씬 놀라고 심할 때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 여동생을 두고 결혼이라니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싶던 차에 반대까지 하니 저도 자신이 없어졌죠. 그런데 아빠가 조용히 저만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수연아, 수정이 말은 듣지 말고 결혼해라. 하지만 아빠, 수정이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섣불리 내가 결혼했다가 또 발작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해. 그렇다고 평생 너도 혼자 살 거야. 수정이가 남자 공포증 가져 평생 혼자 산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너까지 그러면 아빠 가슴 아파 못 살아. 너라도 제대로 된 남자 만나 보통의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야지. 그리고 혹시 알아? 네가 그렇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수정이도 생각이 바뀔지. 저도 저 나름대로 오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동생 곁에 남는 게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으로선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효도라고 하시니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말대로 저로 인해 여동생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던 거예요.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숨겨왔던 여동생 이야기를 자세히 했어요. 그동안은 아픈 여동생이 있다는 말만 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게 되더라도 제가 가진 여동생에 대한 책임감은 놓을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남편은 제 이야기를 꽤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수연이 네 동생한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있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어. 아픈 여동생이라고 하기에 어려서부터 큰 수술을 했나 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구나. 언니 결혼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돼. 이해해줘서 고마워.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얘기였거든. 그래도 결혼을 결심한 이상 너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당연하지. 이제 수연이 너 혼자 떠맡으려고 하지 마. 내가 나눠 짊어질게.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어. 남편은 제 가족 사정을 자기 일처럼 함께 고민해주고 또 노력도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파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여동생을 위한 선물도 해주고 선물을 보낼 때마다 진심 어린 걱정을 담은 손편지도 함께 써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 여동생이 처음으로 그러더라고요. 형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어.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언니 말대로 형부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 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도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만나서 알고 싶어. 남편의 노력이 결국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돌려받지 못하는 마음에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남편은 여동생을 만나는 날 제게 줬던 그 어떤 꽃다발보다 더 큰 꽃다발을 준비해 가지요. 그렇게 차츰 여동생은 마음을 열게 되었고 남편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벽한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여동생을 이해하고 노력해주는 남자만큼 저에게 완벽한 상대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결혼에 서서히 균열이 생긴 건 제가 몰랐던 시댁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시댁에 머물다 우연히 남편 방에서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발견했는데 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남편에겐 형제라곤 위로 하나 있는 신우뿐이었는데 남편보다 어린 남자애였죠. 여보, 이 아이는 누구야? 이거 가족 사진 아니야? 어? 아하, 그게 사촌 동생이야. 사촌 동생? 누가 봐도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인데 사촌 동생이 가족 사진을 같이 찍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자식처럼 키운 애라 그래.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결혼식에 왔던 사촌 중에 누군데? 안 왔어. 커서는 사이가 소원해줘서. 누가 들어도 수상한 변명이 섞인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은근슬쩍 시아버지께 사진을 가져다 물었다가 진실을 안 거예요. 응? 이 사진을 어디서 났냐? 재환 씨 방에서 찾은 거예요. 도련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그게 말이다. 너를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야. 우리도 이 녀석 때문에 골치가 좀 많이 아팠다. 그럼 정말 재환 씨한테 남동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아가. 우리도 다 사정이 있었어. 시아버지께서는 더는 숨기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문제아였답니다. 신우나 남편은 곧잘 칭찬도 받아오고 문제 일으키는 법이 없었던 반면 시동생은 툭하면 누구를 때려다 어디서 물건을 훔쳤다는 연락을 지겹게 받았대요. 어떻게 해서 무늬만 대학인 학교까지는 보냈는데 성인이 되니 그 막무가내 행동은 더 심해졌던 것이죠. 허구 어느 날 와서 차 사달라, 사업하게 돈 달라는 통에 결국 절연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거듭하며 고백하셨죠. 듣다 보니 절연할 만하다 싶으면서도 가족이 될 사람에게 숨기기까지 할 일인가 싶어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발견했는데도 끝까지 사촌 동생이라고 숨기려고 한 남편의 태도도 조금 실망스럽고요. 하지만 제 아픈 동생을 이해해준 사람이기에 그런 걸로 서운함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이었어요.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정사 하나쯤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요. 앞으로 만날 일 없는 사람이라는데 굳이 제가 신경을 쓸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돌연 절연했다던 시동생이 나타나면서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그날은 모처럼 부산에서 일하던 신우가 올라와 다 함께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다 집안에 있는데 비밀번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번호가 재차 틀리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인터폰을 확인한 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을 열었죠. 엄마, 아빠, 나왔어. 아무리 내놓은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집 비밀번호를 바꾸냐?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냐? 온다는 연락도 없었잖아. 엄마 많이 놀랐나 보네. 내가 엄마 아빠 좋아하는 선물 잔뜩 사왔으니까 좀 반겨줘. 못 보던 분이 계시네? 형 결혼했어? 인사해라. 네 형수야. 수연아, 그때 말한 내 동생. 안녕하세요, 도련님. 예, 안녕하세요. 형이 내 이야기를 하긴 했나 보네. 나도 인사시킬 사람 있는데. 야, 들어와. 그동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던 시동생은 2년 만에 베트남에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베트남 여자인가 했더니 어려서 부모님 사업으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여자였어요. 시동생이 통역사로 고용해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가 연인이 되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온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방문도 모자라
갑작스럽게 두 번째 예비 며느리를 보게 된 시부모님은 복잡한 감정인 것 같았습니다. 절연까지 해 연락도 끊고 살았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과 언제 또 사고를 칠까 싶은 불안감 같은 거요. 그렇게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시동생 예비 부부가 시댁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래도 시동생이라도 저는 인간적인 대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이며 제게 툭툭 던지는 말투며 저를 대하는 껄렁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형수는 형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우리 형 재미없지 않아요? 완전 샌님이라 놀 줄도 모르는데 형이 밤에는 잘해요? 네? 하하하, 농담. 내가 예전부터 형 사는 거 보고 그거라도 잘해야지 결혼하겠다 싶었거든요. 실없이 던지는 말들은 거의 저질 농담 같은 것들이었고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거두는 것도 없으면서 밥 때 되면 밥 언제 주냐,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 투정도 하고요. 그래도 자기가 금이 환영한 거라며 시부모님께 두둑한 봉투를 줬는데 그걸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는 듯이 구는 것도 꼴보기 싫었죠. 전엔 어느 수준의 문제아였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엔 현재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도 개과천선한 거라고 이제 좀 마음 잡고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며 내심 안심하셨거든요. 시동생도 시동생이지만 문제는 그 예비 동서가 될 사람이었어요. 어려서 베트남으로 간 뒤 대학까지 거기서 나왔다던 예비 동서는 사실상 한국말 잘하는 베트남인이었습니다. 한국도 거진 15년 만에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어 밖에 혼자 다닐 줄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예비 동서를 제가 챙겨주길 바라셨죠. 아가, 네가 지수 좀 잘 챙겨줘라. 지수 저게 무늬만 한국인이지 아는 게 하나도 없다잖아. 모처럼 한국에 왔는데 뭐 할 줄도 모르고 네가 데리고 나가서 같이 좀 놀아줘. 나보다 너랑 가는 게 쟤도 더 좋지 않겠어? 솔직히 시동생 생각하면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예비 동서도 성격이 그렇게 부침성 있고 좋은 건 아니라서 다가가는 게 쉽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남편이 제 여동생에게 하던 말이에요. 지수 씨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 동서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 그럼 그냥 지수 씨라고 할게. 동서라고 하기엔 좀 이르니까. 지수 씨도 편하게 언니처럼 생각하고 돼. 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낯을 많이 가리는 후임들 교육으로 나름의 짬밥이 있는 사람인데도 시댁 식구는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무슨 말을 해도 단답형의 질문도 없이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니 재미도 없고 기운만 빠지고요. 거기다 점심을 먹든 카페를 가든 은근히 입도 닫고 지갑도 닫고만 있는 게 영 못마땅했죠. 보통 밥을 얻어먹었으면 빈말이어도 커피는 사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올리브영에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더니 은근슬쩍 계산까지 저한테 시키는 겁니다.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서요. 거기다 대고 그럼 다음에 와서 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기까지는 해주자 싶어 15만 원이나 되는 결제 금액을 제가 내기도 했죠. 고맙다고 고개는 숙이는데 큰 돈을 쓰고도 기쁘지 않는 게 앞으로는 거리를 둬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뒤로도 어디 갈 일 있으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얘 수연아, 지수가 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데 이번 주말에 좀 들러서 갔다 와. 네? 아, 저 주말에 일이 있는데요. 그래? 일 좀 미루거나 빨리 끝내고 올 수는 없나? 나는 도통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고 지수도 너랑 가고 싶다는데. 저랑요? 동서가 그래요? 그래, 너랑 가고 싶대.
지원이 그건 일 있다고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으니 지수 걔랑 종일 같이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하다. 하루만 좀 데리고 나가서 좀 놀아줘, 응? 어머니, 근데 저도 그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제가 손윗 사람이라고 해서 저만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별로 친해지기 싫은 사람처럼 굴어서 저는 저랑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던 어머님 말씀이 믿기지도 않아요. 그거야,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렇지. 그래도 너랑 며칠 좀 다녔다고 편해진 모양인데 네가 좀 봐줘라. 동생처럼 뭐든지 품어주고 이해 좀 해줘. 베트남에서 오래 살아 한국이 낯설다는데 그럼 어쩌냐. 시어머니께서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통에 그 뒤로도 두어 번 더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하고 싶다는 게 한국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는 것, 성수동 핫플레이스 가보는 것, 그런 것들이었어요. 젊기도 젊고 외국인이나 다름없이 살았으니 한국 핫플레이스 가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했지만요. 사람 많고 복잡한 곳은 딱 질색인 저한테는 너무 고역인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놀이공원, 성수동이며 종로는 인파가 장난 아니거든요. 주말 중 하루나 시간을 내서 제가 무슨 수행 비서처럼 따라다니다 보니 제가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지수 씨, 나도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말마다 불려나와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거 이건 아니다 싶네. 한국말 아예 못하는 외국인도 혼자서 잘하는 서울 관광에 한국말 잘하는 지수 씨를 내가 왜 졸졸 따라다녀야 하나 싶어. 나랑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서울 구경 다닐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체력이 넘치는 것도 아니라 앞으로는 힘들 것 같아. 언제까지고 다른 사람이 같이 다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혼자 다녀버릇 해봐야지. 제 말에 예비 동서는 시댁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어머님께 전화와 결혼 후 처음으로 서운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듣다 보니 제가 예비 동서 챙기는 건 배려고 호의인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두 번이어야 예예하지 이건 아니다 싶어 저도 할 말 다 했죠. 수연아,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우니? 여동생도 있는 애가 왜 애 하나를 그렇게 보듬지 못해? 어머니, 여동생이 있든 남동생이 있든 엄밀히 말하면 남인데 제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부모도 아니고 친언니도 아닌데 어머님께서는 제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뭘 그렇게 네가 부모처럼 챙겼다고 그래? 그냥 얘 데리고 나가서 서울 구경 시켜주고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말엔 쉬어야 하는데 동서가 가고 싶다는데 다 따라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고 진이 빠지는지 아세요? 저도 아는데요. 친구들이랑도 잘 안 가는 곳들이에요. 피곤해서. 그리고 저 동서 따라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쓴 돈이 얼만 줄 아세요? 저 좋은 마음으로 밥에 커피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물건에도 상당히 돈 써줬어요. 제가 그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돈이야, 돈? 그 돈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응? 돈이 아니라, 어머니, 저 진짜 피곤해요. 둘째 예비 며느리 챙기겠다고 첫째 며느리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 않으시고 결국 그게 돈 달란 소리 아니냐며 돈 주겠다는 말만 거듭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그동안 동서 만날 때 썼던 돈을 다 계산해서 표로 정리해 보내드렸어요. 밥값, 차값 둘이 먹은 거니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계산했대도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썼더라고요. 표로 정리해 몇 월 며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다 보내드려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있냐는 딴지를 걸진 못하셨습니다. 결국 돈은 보내주셨지만 그 뒤로는 같이 나가달란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할 만큼 했다며 대처 잘했다고 해줬고 그 뒤로 예비 동서를 따로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 동서와 손을 잡아야만 하는 일이 생기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지 2달이 조금 넘을 때였죠. 퇴근 후 남편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예비 동서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달가운 연락은 아니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시간에 연락이 온 게 이상해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지수씨, 무슨 일이야?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 지수씨,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진정하고 말해봐, 어? 동서는 전에 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울면서 이야기했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무슨 일인지 두서없는 말만 반복하며 힘들어하기에 일단 저희 집으로 오게 한 거예요. 저는 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한쪽 얼굴이 눈에 띄게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시동생이 한 짓이라는 걸 알았죠.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맞은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본 것이었어요. 봤어도 초등학교 때 심하게 다툰 남자 아이들 상처나 봤지 남자한테 맞은 여자 얼굴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맞은 것도 아닌데 심장이 뛰고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왜 그래? 설마 도련님이 그런 거야? 제 물음에 예비 동서는 흐르는 눈물을 연신 훔쳐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의 폭행은 상습적이었더라고요. 베트남에서부터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떨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여동생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여동생도 이렇게 전 남친에게 맞고 공포에 떨었을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어요. 탐탁찮게 여겼던 예비 동서가 오래전 제 여동생과 겹쳐 보이며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들 도움을 받던지 공안에 신고라도 해서 어떻게든 했어야지. 결혼하겠다고 한국까지 쫓아와?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가족들도 사람 시켜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도 절대 참을 수 없다며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단판을 지을 동안에도 예비 동서는 이따금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죠. 날이 추운 것도 아닌데 바들바들 떠는 게 안정제가 필요할 것 같아 응급실에 가야 했어요. 만일을 대비해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안정제 처방을 받고 나서야 한결 편안해진 예비 동서 얼굴을 보니 시동생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 인생을 망쳐놓은 그 개차반 같은 인간 쓰레기가 제 주변에 있다니요. 지수씨, 어떻게든 베트남으로 돌아가.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대처를 해. 결국 끝까지 저 찾아올 텐데요. 제 잘못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생긴 일이라. 무슨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업체와 협상을 위해서 자료조사 해놓으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안 해놨어요. 뭐? 지수씨, 행여 그게 지수씨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해도 그게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지수씨 그거 몰라?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건 없어. 폭력은 무조건 나쁜 거야. 지수씨가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해고나 법적으로 따져 물으면 그만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화난 얼굴을 하고 제 앞에 서 있으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그냥 제가 죄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비 동서는 다시 두려움에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단단히 당한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씌워 마음을 조종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법치 국가에서는 잘잘못을 판단하고 처벌을 내리는 건 국가여야만 하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자격으로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며 폭력으로 처벌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나요? 저는 도저히 시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제 여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3시간쯤 흘렀을 거예요. 시댁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고 오자마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이제 됐어. 내가 다신 그런 짓 못하게 이야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래서라니? 그게 다야? 그런 짓 못하게 했다고? 잘 알아듣게 설명했어. 자기도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당신 앞에서 끝까지 잘못 없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겠어?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신고해야지. 뭐? 가족끼리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일 키울 필요 없잖아. 재수씨도 지원이 성격 알잖아요. 걔가 다혈질이라 욱해서 그렇지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두둔하면서 말하지 마. 당신이 하는 말도 다 가스라이팅이야. 은근히 압박하면서 피해자 몰아세우는 거라고. 피해자?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여보, 당신은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이 문제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알잖아. 그래, 당신 동생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자. 그래도 내 사정 알면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수 씨 피해자 맞아. 폭행 피해자, 데이트 폭력 피해자. 화가 난 제가 흥분해 꺼낸 말에 남편 얼굴은 화가 난 듯 구겨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실망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자 옆에 있던 예비 동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더라고요. 그만하세요. 돌아갈게요. 어딜 가? 나랑 같이 경찰서 가. 피해 사실 밝히고 이전에도 이런 일 있었다 제대로 얘기하라고. 수연아, 너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럼 범죄자를 감싸란 말이야? 시댁 식구란 이유로? 난 못해. 내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나도 똑같은 방관자고 그건 우리 수정이한테도 못할 짓이라 안 되겠어. 야, 한수연! 공교롭게도 시동생 문제는 저희 부부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눈치만 보고 있던 예비 동서는 남편 말만 듣고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가버렸어요. 맞고 사는 사람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고 하지만 예비 동서를 보니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마치 늪에서 빠진 듯 그 지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제 여동생도 결국 그런 선택을 했겠죠. 돌아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막을 길도 없어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남편은 예비 동서가 돌아가자 제게 기분 나쁘다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애를 범죄자 취급한 것 같아 마음이 좀 안 좋다. 그래도 너한테 시댁 식구고 내 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 뭐? 너 진짜 끝까지? 그날 처음으로 저희는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안 나왔다 뿐이지 이혼을 앞둔 사람들처럼 싸웠어요. 저는 여동생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제 여동생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남편의 말에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개차반으로 살다 결혼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살았으면서 갑자기 내 동생이라고 감싸는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뒤로 며칠간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그때 이혼하자고 해도 저는 아무 미련도 없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데이트 폭력 범죄자를 감싸는 사람과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긴 했는지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늦게라도 잘못 생각했다, 섣부른 판단이었다, 그렇게 사과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저를 설득하려고만 들더라고요.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린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해. 처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지원이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좀 다툰 건데 재수 씨 말 듣고 너무 애를 진짜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가니까 나도 마음이 상한 거지. 이유가 어떻게 됐든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을 그렇게 때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앞으로 당신 동생 있는 자리는 절대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수연아, 나 좀 봐주라.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애 이제 사람답게 산다고 좋아하시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걱정 끼치는 거 싫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기 여자친구 패고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것도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을?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이랑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지난 일이 있어 그런지 은근히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근히 저질 농담을 하던 것도 멈추고 인사만 하고 아는 체도 안 했죠. 저는 그 뒤로 예비 동서가 어떻게 지냈나 괜찮은 건 맞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는 제가 뭘 물으려고 하면 은근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시동생 눈치를 살피는 게 마치 미리 뭔가 지시라도 받은 사람 같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예비 동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다가가 팔꿈치 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비명을 내지르며 그릇을 놓치고 말았어요. 미안. 근데 그렇게 세게 잡은 거 아닌데. 지수 씨, 혹시 여기 아파? 만지지 마세요. 잠깐만 손 좀 이리 줘봐. 어디 봐. 왜 이러세요? 저는 싫다는 예비 동서 팔을 걷어 올렸다가 매우 놀랐습니다. 팔에 보랏빛으로 변한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었고 단순 멍이 맞나 싶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꼈죠. 도련님이 그런 거야? 어디 봐. 세상에, 안 되겠다. 병원 가자.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알면 저 죽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지고 지수 씨 베트남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하자.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평생 이 폭력 속에서 살아야 돼.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지수 씨가 내 동생 같아서 그래. 실은 내 동생도 지수 씨처럼 데이트 폭력당하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었어.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수 씨 사정 외면하기 힘든 거야. 나라고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끼어들고 싶겠어? 내 동생이 어떻게 그 지경이 됐는지 아니까 외면하기 힘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 알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예비 동서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예비 동서가 저를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두 분이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죠. 시부모님 두 분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두 분의 반응은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도련님께서 지수 씨한테 손대는 거 아세요? 응? 아유, 그거 그냥 별거 아니야. 애가 뭘 좀 잘못해서
따끔하게 혼낸 거라더라. 네? 어머니, 따끔하게 혼낸 거라뇨. 그거 엄밀히 말해 폭력인데 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세요? 그 순간 어머님은 제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바짝 다가와 조용히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행여 밖에 있는 시동생이 들을까 전전긍긍하면서요. 예, 너 말 조심해라. 폭력이라니. 너 시동생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폭력을 폭력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폭력이냐. 애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혼 좀 낸 걸.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해? 안 되죠. 어머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감쌀 걸 감싸야죠.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때리는 걸 두둔하시는 거예요? 동서 몸 보셨어요? 보셨으면 그렇게 말씀 못하세요. 팔 하나가 완전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손만 대도 아파하는데 막말로 형님이 그렇게 맞아오셨대도 그러실 거예요? 아, 수완이 제 성격에 저 정도면 양반 다 된 거다. 이 사람이 차차 좋아지는 거지 어떻게 한 번에 좋아져? 그때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서요. 시아버지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이름 때문이었죠. 제가 말없이 쳐다보자 두 분은 뭐가 문제냐는 듯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뭘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잠시만요. 누구요? 뭔 소리야? 수완이 저게? 수원이라뇨? 도련님은 지원이잖아요. 최지원. 원래 이름은 수완이다. 하도 일이 끊이질 않아서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다가 이름이라도 바꿨지.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잊겠나요? 여동생을 사지로 몰았던 그 이름, 최수완을요. 저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련님 이름이 원래는 최수환이었고 개명했다는 거네요? 언제요? 그건 왜 묻니? 언제요? 얘가 미쳤나? 3년 전이다 왜? 그때 안방에서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제치고 나가서 시동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도련님. 예? 혹시 한수정이라고 알아요? 순간 저는 시동생이 당황해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알구나. 그 새끼가 저 새끼였구나. 확신이 들었죠. 속으로 부글부글 뭔가 끓어오르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 여동생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쓰레기 같은 새끼가 알고 보니 제 시동생이었던 거예요. 알 것 같기도? 알 것 같기도? 알 것 같기도? 야, 이 미친 새끼야! 이성을 잃고 시동생에게 달려들려고 하던 저를 남편이 막았습니다. 소란에 온 식구가 나와 그 광경을 보았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곤죽이 되도록 시동생을 좁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붙들려 꼼짝도 할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며 서름을 쏟아냈죠. 너 때문에 내 동생은 죽다 살아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두 다리 뻗고 잘만 사는데? 뭐? 결혼? 결혼? 너 같은 새끼는 죽어도 지옥불에 빠져서 1000년 동안 불에 타야 돼.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결혼을 해? 아버님,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자식만 자식이에요? 당신들이 낳아서 기른 저 쓰레기 같은 새끼 때문에 내 여동생은 죽으려고 했다고요. 알고 보니 자기 둘째 아들이 며느리 동생과 만났고 그로 인해 사돈 처녀가 죽을 고비까지 넘겼다는 사실을 두 분에게도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그때 여동생 하나 살리는 데만 집중하다 이렇다 할 법정 시비도 못 다퉜거든요. 애가 그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이름도 바꾸고 베트남 가서 사업가 행세하는 꼴이 아주 가짱고 우스웠죠.
그런데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시동생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뭐야? 아이, 설마 형수, 한수정 언니예요? 씨발, 무슨 이런 역 같은 상황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쓰레기는 쓰레기네. 이 상황에서 고작 한다는 말이 저 정도인 걸 보면. 진짜 이봐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한수정 그게 자꾸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그렇지.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들어야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 드러나 보자. 수정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든, 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는데. 시동생은 제 말에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겠죠. 제 동생이 소위 말해 맞을 짓 한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내가 말해줘? 유학까지 말라고 했는데 유학 준비한 거? 뭐 졸업작품 문제로 동기 남자애랑 연락한 거? 네 말대로 남자들 번호 싹 지우고 학교도 그만둬야 하는데 계속 다닌 거? 대체 뭘 잘못했는데 너 같은 개쓰레기 새끼한테 세뇌당해서 내 동생 유학도 포기했어. 졸업작품도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졸업하게 동기들이랑 연락하는 것만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했지. 너 근데 내 동생한테 뭐라 그랬냐? 도예하는 애가 그럼 다리 벌려 물레질하지 조신하게 다리 오므리고 앉아서 도자기 빚어? 그런 애한테 뭐? 다른 남자 앞에서 다리 벌리는 창녀? 이 나쁜 새끼! 말하다 보니 울분이 차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하지 못한 복수, 저라도 하고 싶어 안달이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착한 내 동생은 너한테 잘못했다고 했어. 근데 너 어떻게 했냐? 내 동생 끝까지 몰아세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쓸모없는 년이라고 내 동생 인격 다 죽여놨잖아. 남편의 손에 붙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열하던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신우가 다가와 시동생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평소 워낙 조용하고 안부 인사 정도만 나누던 신우가 한 돌발 행동에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혼자서 아둥바둥 싸울 때 유일하게 내 편으로 나서준 것 같은 고마움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다들 제 말에 딴지를 걸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난처해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그 길로 동서를 데리고 시댁을 나갔습니다. 남편도 따라와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짐가방을 싸는 제 손을 남편이 붙들더라고요. 뭔데? 뭐 하는 거야? 이혼해. 수연아! 절대 못 살아. 소름 끼쳐. 악마가 따로 없어. 당신 나 속인 거야. 몰랐어. 나 수환이 문제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한다고. 처제가 만난 남자가 내 동생일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럼 처음부터 왜 속여? 그런 개체반 같은 남동생이 있다. 남동생 개명했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알게 모르게 우리 집에서 최수환이라는 이름 들었잖아. 듣고도 모른 채 한 거잖아. 그건 설마 한 거야. 설마 내 동생이랑 처제가 그렇게 얽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세상에 최수환같이 흔한 이름이 어딨다고.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이혼을 해? 사기 결혼이야. 내가 아무리 당신이 좋았어도 당신이 그 새끼 형이란 거 알았으면 내가 결혼했을까? 아니, 당신이 백만장자여도 난 안 했어. 지수씨, 가자. 우리 친정에 가 있어. 야, 한수연! 이거 나! 야, 솔직히 말하면 처제 잘못도 있었던 거 아니야? 뭐? 남자친구가 하지 말라는 행동하는 건데 수환이 걔도 오죽 답답했으면 손찌검했겠냐고. 처제도 적당히 수환이한테 맞춰줘.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마음 같아선 2대, 3대도 더 올려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참은 건 손끝도 닿고 싶지 않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죠. 맞을 짓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야. 반드시 폭력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겠지.
닥치고 가만히 기다려. 그 길로 친정에 간 저는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하겠다 했어요. 여동생 모르게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공황 발작을 하며 쓰러져 실려갔고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본 예비동서, 아니 지수 씨는 큰 결심을 내려주었습니다. 신고할게요. 정말이야? 벗어나고 싶어요. 그 악마 같은 사람한테서. 부모님께서는 여자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습니다. 콩밥만 먹이게 할 수 있다면 성공 보수를 1.5배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남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지수 씨와 전 시동생의 법적 싸움이 시작되는 동안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좀 더 유리한 싸움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이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더라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인정받게 되어 제가 승소했지요. 전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지만 저는 그 어떤 동요도 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제 편을 들었더라면 사정은 달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남편에게 있어서도 자기 동생은 아픈 손가락 중 하나였고 저는 제 아픈 손가락을 지킨 것뿐이지요. 전 시부모님께도 연락이 와 제발 합의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시는데 뻔뻔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는 애를 감옥에 보내면 애가 그 반발심이 들어서 앞으로 제대로 살겠어?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무슨 위험한 생각이요? 어머니, 그거 지금 협박이에요. 어머님도 법정에 서고 싶으세요? 뭐야? 자식 생각해서 한 소리 한 걸 가지고 무슨 협박이라고 몰아세워? 이야, 수연이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저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감옥 갔다 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게 두려웠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할 테면 하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나? 또 넣고 또 넣어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 줄 테니까. 그렇게 끈질긴 싸움 끝에 저희 가족은 지수 씨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수 씨가 꾸준히 조금씩 증거를 모아온 것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동생도 용기를 내어 시동생의 폭력적 성향과 가스라이팅 전적이 있다고 증언으로 나서주었죠.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그 소송의 승리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죠. 정의는 승리하고 결국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 가족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다 거듭 인사하는 지수 씨에게 저희 엄마는 꼭 안아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고마워. 우리 수정이 한 대신 풀어줘서 내가 다 고마워. 마음 같아선 평생 감옥에 있게 하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진짜 정신 차리고 산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 경고했듯 끝까지 싸울 작정이에요. 이판사판 이젠 눈에 뵈는 게 진짜 없거든요. 최근에 동생은 유학 준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시도에 불과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베트남에 있는 지수 씨를 보러 겸사겸사 가족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감사하게도 지수 씨 부모님께서 저희 가족을 초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무분별한 폭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결코 사랑으로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래요.